자, 그러면 이제 빈센트님과 함께 네. 오늘 주제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밀리면 사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밀리면 사야 되는 이유요? 네, 한번 빈센트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밀리는 거고 자시고 일단 삼성전자. 네. 오늘은 좀 주인공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삼성전자 실적이 세론의 이벤트였다라는 것도 왕왕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상보다 히트했죠. 12조 1천억. 네, 그렇다면 뭐 프리마켓에서 지금 3% 이상 상승하고 네. 있으니까 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들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에 뭐 잘 아시겠지만 또 미중 간의 관세 현장이 재점화되었다라는 부분도 살짝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달러 환율이 약세잖아요. 오늘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우리 반도체 수출업체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 다 보면 오늘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조 기자 말씀 잘 주셨는데 그동안 제가 밀사 네. 밀리면 사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거기에 약간 버전 2 밀의사. 어? 밀의사. 밀의사?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얘기 밀의사로 네.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라. 그 정도예요? 네. 지금이 제일 위험한 때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코스피 앞자리가 바뀔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다면 시가총액 1등, 2등 기업은 여전히 뭐 부침은 늘 있겠죠. 하지만 근데 이거 딱 상승. 반도체 얘기죠? 네. 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네. 내가 지금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거 들고 있는데 네. 근데 밀리면 의심 없이 사라. 이건 아닌 거지. 네,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 1등이 달리면 포모 현상이 극대화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 1등, 2등 기업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인데 내 네. 계좌는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담아라. 조정을 받는다면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왜 정프로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지 않으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요. 네, 아, 네. 그럼 거대 종목 안 들고 계십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간단히 몇 가지 서머리를 좀 드리면요. 맨 첫 번째 화면에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라라는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미중 관세 전쟁이 재점화됐죠. 뭐 결론은 10월 말에 있는 경주의 에이펙 회담에서도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결론은. 네. 하지만 봉합 과정이 거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에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약간 삐걱삐걱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네. 한 2달 전부터 지금은 요원해 보이지만 그 단추들이 하나씩 꿰지면 우리 증시가 상승폭이 꽤 커질 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10월 말에 맞아요. 시 주석이 온다, 트럼프하고 만난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한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 또 성사 가능성이 높으면서 우리 지수가 랠리를 뿜었었는데 그게 좀 더 흔들려 있는 과정이었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표를 일단 날렸고요, 서로. 네. 간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봉합 수순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표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 표가 지난 4월 그러니까 미국에 주창했던 해방의 날 네. 그때랑 지금이랑 미국과 중국의 매크로 환경입니다. 지난 4월에 미국과 중국의 당시 상황. 그러니까 그때 매크로 환경, 시장 가격, 경제 지표들이 미국과 중국이 어땠길래 4월에 해방의 날에 관세가 부과되었고 네. 한 3주 지나서 또 화해를 했는지 그럼 지금 10월 달에 다시 한번 관세 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기가 부진하고요. 여전히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도 1분기에는 5.4%, 2분기에는 여전히 5% 이상이지만 성장이 슬로우 다운. 네. 그에 비해서 미국은 1분기에는 마이너스였다가 2분기에는 지금 3.8%.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더 경제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중국이 수출이 어저께 발표됐는데요. 8.3%로 좋습니다. 하지만 대미 수출은 이렇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는 여러모로 미국보다는 열위에 있다. 네. 지난 4월에 비해서. 그런데 미국은 또 어떤 고충이 있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하락세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0%도 위협받고 있다. 네. 라고 하면 이제 서로 원하는 게 있죠. 네. 중국은 경기가 좀 더 나아지길 원하는 거고 미국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항상 협상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봉합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중 관세의 재점화가 불거졌지만 저는 파국이 아니라면 밀리면 사야 된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두 번째죠. 상대적으로 중국 경기는 부진, 미국은 트럼프 지지율 하락의 고착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10월 말에 APEC 회담이 분수령일 것 같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10월 말에 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갑자기 아이스 브레이킹하면서 뭔가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물밑 작업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지금 한 2, 3일 전에 가장 불안감이 최고조였다면 이제 서서히 최고조의 불안감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증시에 호재들이 꽤 있다. 그래서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라라는 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밀리면 사는데 안 밀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좋죠. 못 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어저께 살짝 밀렸습니다. 아, 네. 어제. 네, 상대적으로. 근데 어제는 또 외환 당국이 오랜만에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외환 당국 구두 개입이 총 10차례 정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것도 하나 조사해 봤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환율이 지금 너무 불안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외환 당국이 지난 2010년 이후에 15년 동안 의미 있을 만큼 개입했던 사례가 한 10번 정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개입 이후에 일주일 동안에 우리 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폭을 봤더니 네. 한 3.6% 달러 원의 하락,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입니다. 아, 실제 효과 있었다. 네, 실제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보면 한 3.6% 정도 하락했다. 구두 그렇다면 개인만으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환율이 약세라서 네. 대부분 이제 불안감에 증폭되고 있는데 그 네. 부분도 뭐 수합션을 놓고 차치하더라도 안정세가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IMF 아니면 한국이 망했다라는 것의 가장 근간에는 외환시장의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저께 이벤트로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표를 보시면 실제 2011년도부터 최근에 2024년 12월 16일 날 구두 개입을 했었을 때 달러 환율의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의 평균들 변화치를 좀 조사해 본 상황입니다. 외환은 장기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치만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뭐 이상 뭐 그러고 나서 뭐 한 달 뭐 이렇게 그러기에는 외부 변수가 너무 많나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 어떤 더미 변수,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인 분석이거든요. 어떤 이벤트 이후에 사실 일주일도 좀 길죠. 단기 시장이 급등락하는 외환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네. 어떤 이벤트가 외환 시장에 오롯이 세티스 페리부스라고 하는데 요것만 영향을 미쳤는지를 발라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봤다라는 말씀드리고 요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외환 시장이 달러 원 환율 기준입니다. 2024년에 우리 환율을 변동시켰던 요인들, 네. 달러 인덱스가 강하면 원화는 약세고, 달러 인덱스가 약하면 원화는 강세고, 네. 그리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뭐 경제 GDP라든지 수출입,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 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네. 우리 달러 환율이 얼마나 기여도가 높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작년에는 달러 인덱스의 변화라든지 한국 경제 펀더멘탈의 영향을 꽤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요, 달러 인덱스의 변화보다는요, 오히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즉 관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외환 시장의 변동성의 근간에는 관세,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여전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라는 게 네. 2021년부터 하여튼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찍어댔잖아요. 네. 미국이 그렇게 찍어댔으면 사실은 달러가 좀 싸지고 원화나 다른 상대국 통화들이 좀 비싸져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네. 오히려 달러가 또 강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에 비하면 계속 네. 5년 동안 계속 달러는 강세였고 우리 원화는 하락했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추세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아마 그냥 지금 워낙 이제 1,400 몇씩은 비싸니까 아유 달러 못 바꾸고 달러 자산 못 사고 달러 미국 투자 못 하고 뭐 그렇지 만약에 한 1,300원대 1,200원대만 떨어지면 바로 아마
환전해갖고 외국 나가실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밑으로의 압력보다는 더 올라갈 그러니까 1,450원, 뭐 1,500원 이쪽으로 더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 네. 그 전에 우리 달러 환율이 1997년 12월부터 한국의 외환시장은 비자발적으로 IMF에 의해서 변동 환율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정프로님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적정 환율이라는 게 모든 시장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네. 하지만 수많은 모형을 갖고 적정 환율을 산출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하지만 그냥 기술적으로 1997년 12월 16일 이후에 현재까지 그냥 미디언 값, 평균 값이 뭐냐라고 보면 1260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97년 부터? 네. 9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그냥 중위값을 쭉 기어보면 1260원에서 60원, 5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평균이란 말이죠. 지금은 그때보다 환율이 높아요. 그러면 평균 회기를 감안해 보면 1260원대 선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냐? 과거엔 그래 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미국이 세계화의 고리를 끊고 또한 리쇼링이 기본적으로 트렌드가 됐고 등등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1,300원, 1,400원 위에서 안착할 거다. 수많은 싸움이 외환시장에서 아니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계속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뭐 시장자 본인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궁금할 때 네. 모든 것의 귀결점은 수급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프로님이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보다 낮아지면 전부 다 외국 여행도 가고 이래서 다시 한번 달러 환율이 약해지는 거 올라가는 거 아니냐, 원화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반복될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요 이렇게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산을 사고 있습니다. 네. 버리지 않고 있어요. 채권은 계속해서 사고 있고요. 주식도 최근에 들어서 누적인데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원화가 약세가 된다 하더라도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을 갖고 있으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인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화 자산을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원화 자산을 사는 그 모티베이션이 원동력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뭘까라고 하면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자산이 올라갈 거다. 근데 그 근간에는 주식시장도 있고 또 그 근간에는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반도체가 있을 거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약간의 답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걱정들 좀 했는데 그래도 네. 우리 저 빈센트님 말씀을 좀 들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환율은 어쨌든 개입 이후에 대체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안정된다는 게 이제 뭐 더 내려간다는 건 아니고 그냥 현 네. 상태 유지 정도 1,400원대 초반 정도에서 유지 요 정도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세폭이 크게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숫자로 얘기하면 한 3.6% 정도 평균적으로 네. 강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많은 노이즈들, 잡음들이 거치고 나면 이제 실적 시즌이 돌입하지 않습니까? 네. 실적 시즌이라는 게 결국 경기 펀더멘털에 주목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칫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느냐?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화면을 확장 보시는 국면. 게 네. OECD에서 한 4, 5년 전부터 G20의 경기 선행 지수를 대표성 있게 발표하는데요. 지금 경기 확장 구간에 있다고요? 네. 이게 녹색입니다. 보시면 글로벌 경기가요. 이 녹색 기준선 장기 평균이 100이거든요. 100 이상 정도의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요. 지금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을 때는 우리 한국의 주요 수출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한국 수출의 상관관계가 높은 한국 코스피 지수도 같이 그려보면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가 재점화됐습니다. 달러 환율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다양한 것들을 노이즈라고 치부한다면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공교롭게 오늘부터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실적 시즌이 돌입할 건데 실적은 좋겠죠. 다들 기대가 있으니까. 하지만 세로한 가능성이 뭐였냐면 그거 다 반영한 거 아니냐에 네. 대한 우려가 왕왕 있었는데 이럴 때
다시 원점 초심으로 돌아가서 경기 펀더멘털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4분기와 내년 실적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여전히 속하고 있고 그런 확장 국면에서는 우리 한국의 수출뿐만 아니고 코스피 지수도 상당 부분 상승 압력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자라는 네네.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근데 이제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경기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주식 사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주식 많이 오르고 그 주식 같은 것들도 경기 선행 지수에 중요하게 포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거가 이제 경기 선행 지수일 텐데 네. 지금은 주식시장이 좋은 게 경기가 막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다음 달엔 그래도 좀 우리 돈 좀 벌지 않겠어? 이래서 이제 오른다기보다는 네. 갈 곳 잃은 돈 내지는 하여튼 너무 넘쳐나는 그 유동성이 그냥 주식시장에라는 그 자산시장에 몰리면서 특히 네. 몇몇 기업에 너무 쏠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경기 전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진짜 주식시장만 좋아진 거 아닌가. 근데 경기선행지수는 주식시장을 반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치 경기선행지수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거 아닌가. 네. 경기는. 제가 정프로님하고 올해 들어서 네. 대화하면 좀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예? 통계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수많은 구성 항목 중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부분에 유동성이라든지 주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이 애널리스트들은 이거를 분해해서 실물 경제만 갖고 있는 OECD 경기 선행지수와 실물 부분만 네. 아니면 금융 부분만 또 반란해서 발췌해서 봐도요. 그래요? 오늘은 담지 않았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다만 네. 금융 쪽의 사이드의 경기 확장 국면 폭이 좀 더 큰 것이시죠. 그래도 기승전 결론을 따지면 결국 그 안에 있는 경기 선행지수는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시가총액이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등, 2등인데 네. 뭐 대부분 우리 금융 역사에서 1등, 2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뭐 금융주가 있었을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탑2의 비중 변화가 매년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그 해 연초 대비 연말 탑2의 비중이 올랐을 때와 내렸을 때를 다 구분해 봤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총에서 1, 2등 기업이 몇 %냐? 그렇죠. 그게 예. 몇 퍼센트 올랐는지 내렸는지 비중이 확대됐을 때 예.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시총 1등과 2등이 20%였는데 그해 연말에 25%가 됐으면 올랐다는 것이고 네. 그해 연말에 15%가 됐으면 줄었다는 것인데 네. 그럴 때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냐 하락했냐를 따져보니까 시총이 비중이 확대됐을 때 평균 한 10% 정도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한 3.6% 정도, 지금 30% 정도 되거든요. 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누적으로 벌써 50%나 올랐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저는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2등이 잘 나가면 시장 네. 좋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네. 지금은 요원해 보이나 물론 시가총액 비준으로 보면 당장은 어려워 보이나 언제든 시가총액 1등, 2등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전략적인 함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 SK하이닉스를 좀 더 비교 우위로 봤고 실제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좀 컸죠. 네.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가총액이 한 60조 정도 되니까 우선주를 포함해서 이제 1,000조 원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예요? 지금 한 970조 정도 됩니다. 진짜요? 네, 벌써 910 거의 1,000조 됐어요? 벌써? 네, 근데 1,000조면 그럼 3%예요? 3-4% 정도. 오늘 안에 달성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달성일까요? 네. 아니 왜냐면 네. 그러네. 그 대체거래소에서 지금 거의 한 3% 이상씩 어. 오르던데 두 개 합쳐서? 네, 한번 보시죠. 아, 화면을 우리도 보시는 1,000조 것처럼. 되는 거야 이제? 네, 그래서 이 녹색을 보시면 네. 과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과거 2000 코로나 때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네. 지금 한 3%포인트 정도 궤가 있는데요. 이주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종가에 1,000조 원 달성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도 1,000조고. 우리도 1,000조국에 1, 2등 합치면 1,000조. 아, 네. 우리도 1, 2등 네, 합치면 되게 1,000조. 의미 있는 날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결국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오늘 저희 하나증권의 김록호 애널리스트가 네. 반도체 애널리스트인데 계속해서 코멘트가 이런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영업이익률 개선이 상당 부분 빠르게 확대될 거다. 상승폭이 네. 확대될 거다. 그러면 결국 주가가 먼저 달렸잖아요. 그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또 전망치가 높아지고 그 전망치를 바탕으로 또 주가가 달리고 네. 이런 강세장의 랠리가 지금 코앞에 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지금 그 하나증권 반도체 쪽에서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네. 그 목표 가격을 왜냐하면 이건 이제 4분기 이제는 3분기는 드러났어요. 네. 이제 아마 다 4분기 전망할 거예요. 네. 예. 거기 가격은 얼마나 오를 것이며 이익은 얼마나 높아질 것이며. 네. 일단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네. 방점이 있고 제가 뭐 하우스비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 예, 예. 네. 여전히 삼성전자를 좀 더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그가 기존에 우리가 삼성전자 그러면 다 10만 전자를 얘기했던 예. 것처럼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10만 전자. 네, 저희는 뭐 충분히 시간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10만 전자에 50만 닉스? 네, 뭐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비는 없기 때문에 네네. 제 마음 속에는 아,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시가총액 1등과 2등이 지금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네. 그래도 하이닉스의 베타 음. 즉 상승폭이 훨씬 더 큰다라는 것을 방점을 찍고 전략적 포트를 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네. 많이 뛰었는데도 여전히 더 폭이 더 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네, 가야 될 길이 멀다. 닉스? 네, 실적의 회복 속도는 네. 삼성전자가 더 빠를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전반적인 비메모리 비메모리 부분에서의 때문에? 적자폭의 감소라든지 향후 전방위적으로 디램 가격의 상승 이거 표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을 딱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주주들은 가슴이 웅장해지죠. 네, 디램 가격이 최근에 이 상승폭을 보세요. 디램 그러면 삼성전자 아닙니까? 네. 네, 웅장해지는 거죠. 그리고 디램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면 결국 관련돼서 뭐 밸류체인 상에서의 소부장들 네. 이런 게 이제 연말에 우리 랠리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모두에 말씀드렸던 매크로 측면에서 리스크를 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저도 이코노미스트로 10년 넘게 생활하면서 네. 항상 그 리스크 부분에 우위를 두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대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공교롭게 뭐 미리사 미리사. 네. 밀리면 의심 없이 사라. 의심하지 말고 사라는 게 오늘 빈센트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보니까 또 미리미리 살아. 그것도 담으신 거죠? 뭐 여러 가지 미리미리 대답 사지 그랬냐? 뭐 했냐 니네? 네, 했지. 미리 사라고. 센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빈센트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고생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아침 인터뷰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또 물러가고 빨리 이제 시장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얼른. 조금 더 일찍 끝낼까요? 네, 그래요. 아니, 그냥 네. 안내 말씀 하나만 살짝 드리면서 네. 미국 투어 9기 이번에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 계시는 그 구루들도 직접 만나실 수 있고 네. MIT 하버드 교수님도 만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아하. 지식과 감성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미국 투어 9기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몇 자리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야, 뉴욕에서 크리스마스는 보내야죠. 네, 타임스퀘어. 네. 나홀로 집에도 뉴욕이었었죠. 나홀로 집에 뉴욕이죠. 뉴욕이었었죠. 네. 아, 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시장 잘 보시고요. 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